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631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이자 모순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특검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하는 최상병 특검법을 사실상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다 싶으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성찰 없는 고집불통 모습을 재확인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이 범행을 저지른 뒤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확인되는 가운데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신상도 노출되면서 2차 가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회원 221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국내 스크린 골프업계 1위 업체 골프존이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내 업체 과징금 액수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네이버의 메신저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라인 강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는 연 이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야권은 특검을 요구한다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 차례 입을 굳게 다문 뒤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방송사 특별대담에서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사과란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 수사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위 봐주기 등 부실 수사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당장 특검을 하자는 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을 타깃으로 2년 반 동안 치열하게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며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 진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검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갈등은 남은 21대 국회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는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 싶으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지만 이후 7일 만에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은 사실상 조건부 수용이었습니다. 공수처 등의 수사를 지켜본 뒤 만약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면 자신이 더 단호하게 특검을 먼저 제안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에 미진한 점이 있을 때 밟는 절차라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 대상으로 올라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 장관 재직 시절 방산 수출 결과를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 출국 금지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방식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거를 또 2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저도 뭐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왔습니다마는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소환 조사도 없이 고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용할 수 없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해병대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정말 그 장래가 구발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그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거부 시 그 결과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사례처럼 물밑 협의가 시작될지가 관전 포인트로 남았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예정된 시간을 10분 이상 넘기며 소통 노력을 보여줬는데 내용 면에서는 기존 입장과 비슷해서 평가는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집무실 모두 발언을 마치고 기자회견 장소인 브리핑룸으로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은 1년 9개월 만이란 시간을 의식한 듯 인사말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회견장을 가득 메운 내 외신 기자 150여 명은 앞다퉈 손을 들었고 윤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눠 모두 20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과나 부족 등의 단어를 쓰며 회견 내내 낮은 자세와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쓴 모습이었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선 수사 뒤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현안 대부분에서 기존과 유사한 입장을 내놓으며 그동안 대통령실의 대응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예정된 1시간을 넘겨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며 72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하시죠.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더 자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난 2년의 국정기조를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이번 회견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희용 수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에 송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로 입장차가 있는 특검 같은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을 찾아볼 수 없었고 몹시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을 사실상 거부해 국민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게 재차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대구 달성군 출신의 3선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민생정당,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니엘 대오로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이 똘똘 뭉치면 야권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확정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신청을 받아들여 최 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최 씨는 형기 만료일보다 2달 정도 이른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옷을 갈아입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범행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혈흔이 묻은 옷은 가방 안에 넣어놨다며 계획범죄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 의대생은 소속 대학에서도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구속 상태라 직접 징계 절차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규정상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헤어지단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A씨는 과거 수학 능력 시험 만점을 받은 경력에 서울 지역 명문 의과대학 재학생이기도 합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의과대학은 A씨를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는 진행할 수 있다며 대학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대 규정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징계 대상입니다. 또 절차상 대면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본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예외적으론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구속 상태여서 직접 징계 절차에 참여하긴 어렵지만 학교 차원에서 징계 의결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 2022년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은 남학생 김모 씨에 대해 본인 진술 없이 퇴학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A씨가 소속된 의대의 징계 수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재적으로 구분되는데 높은 수준의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전청조 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 씨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다른 사기 범죄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 씨가 비슷한 범죄를 여러 건 저질렀고 가로챈 돈 대부분을 호화 생활에 소진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형량이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대통령직 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사보상금 1,8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 등으로 1,800여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민간인과 공무원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A 국장과 과장,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공용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이 3년 반 만에 100%를 밑돌았습니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최신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98.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세계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규모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 4년 넘게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1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5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지역의 전세 가격 지수는 전주와 비교해서 0.09% 오르며 0.07%였던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1년 가까이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0.08% 오르며 역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입주를 불과 20여일 앞둔 전남 무안의 신축 아파트에서 무려 5만 8천 건이 넘는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겠다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바닥은 수평이 맞지 않아 구슬이 저절로 굴러가고 화장실 바닥과 계단 타일은 깨지거나 벌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엔 누수가 발생했고 콘크리트 골조가 휜 곳도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게 과연 지금 지은 아파트인가 싶은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왜 사전 점검을 했을까 이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 말 입주자 사전 점검에서 하자가 무려 5만 8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전체 2개 단지 830가구 규모로 가구당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200건이 넘습니다. 어이없는 상황에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부실 시공 논란에 입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전라남도와 무안군은 아파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품질 점검단을 투입했습니다. 품질 점검단엔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참여하고 입주자 대표들도 참관했습니다. 중개하자인지 아니면 정말 안전한데 시공상의 불량인 건지를 검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꼭 해주고 그것을 입주 전에 해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무안군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 측에 하자 보수 절차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준공 승인도 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감리인한테 항의 접수해라고 지시했고 중대하자나 견제하는 하자나 이제 판정을 또 해야지. 중대하자가 발생될 때는 다 이행해야지 준공이 가능합니다.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모든 하자 보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2년 반을 기다린 입주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 지원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시장 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집중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관리해왔다면서 최근 근원 물가가 2.5% 이내로 잡혔지만 장바구니 물가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저성장 속에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며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이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세제 지원을 추진했고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여튼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면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키는 만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변치 않을 거라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잘 해결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위협에 맞서 강력한 확장 억제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했다며 북러 군사 협력에도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동맹으로 격상했고 한미일 협력 체계도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 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의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에 관해서는 미국 조야, 양당 상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그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인도적 지원,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단일한 의견을 내놓지 못해 협의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의료계는 처음부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담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통일된 의견이 없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이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저희가 그동안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에 이런 한 번도 이런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고요. 의료계는 답답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대를 몇 명 증원할지에 대한 숫자를 말하지 않으면 통일된 의견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핵심적인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절차를 멈추고 협의를 통해 내년 정원을 정하자는 것이 통일된 입장이라는 겁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가 무조건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며 합리적 기준에 따른 논의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사나 병원 상당수가 내일 전국적인 하루 휴진에 나섭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의정 간 대화에 물꼬를 트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이 경찰에 넘어갔다가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던 날 대통령실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한 정황을 공수처가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두 차례 공수처 피의자 조사에서 지난해 8월 2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이 군 사법정책에 관한 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곧바로 회수하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사건 처리에 관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식의 의혹이 언론에 유출된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노컷뉴스 측이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전 부장이 허위임을 증명했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흑자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 3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째 흑자 행진으로 규모도 직전 달보다 커졌습니다. 수입액이 소폭 반등하고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커졌지만 이를 만회할 만큼 수출 회복세가 강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6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경상수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상품 수지 흑자가 8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수출 호조의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만 16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상반기 흑자 전망치인 198억 달러의 85%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수출의 회복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그 1, 4분기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연간 전망치를 좀 상회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전망한 올해 연간 흑자 규모는 520억 달러입니다. 수출 중심의 흑자 흐름이 이어지면서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 중동 위기 양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변수도 여전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지면서 세계 공급망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자립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짓는 음극재의 핵심 소재는 흑연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업계는 음극재 원료로 흑연을 쓰고 있는데 지난해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포르쉐 전기차에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했습니다. 수입 비중이 높은 흑연을 대체할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800km 이상의 주행 거리와 10분 이내의 충전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실리콘 소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흑연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쓰면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제재를 2년 유예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단 한숨 돌렸지만 미중 경쟁 속에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소재와 부품, 장비에 기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86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공급망 불안이라든지 공급망 분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소부장 어떤 기업들이 우리나라 제조업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첨단 산업, 주력 산업을 튼튼하게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을 투자해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 수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소부장 으뜸 기업을 150개사로 확대해 기술 고도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국 중심주의 속에 세계 공급망 시장이 흔들리면서 우리 정부도 국산화,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대구 유천동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아기가 떨어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숨진 아기의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있던 가족 등을 상대로 아기의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의 조선소에서 선박 구조물이 작업자를 덮쳐 2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 현장 사망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조선소의 대형 크레인 앞에서 소방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123톤짜리 철제 구조물이 현장 작업자들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한국 국적 40대 노동자와 캄보디아 국적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현장 노동자들이 크레인으로 구조물을 들어 올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구조물이 달려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식으로 기록이 있었고 현장 자체가 조명이 달린 상태였고 공장 내에 크레인을 활용해서 저희는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선박 구조물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다 지지대가 무너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압기가 작동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유압기를 작동하는 사람은 나왔고 다른 작업을 하던 작업 인부가 들어왔는데 유압기가 오작동하는 바람에 그 블록이 땅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올해 들어 경남 지역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2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례보다 2배가 넘어 노동계의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그 단시간 내에 한 지역에서 이 정도로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저희들도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할 수 있다,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신호를 줘야 한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해당 조선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위해 네이버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프트뱅크 미야카와 주니치 최고 경영자는 오늘 결산 설명회에서 라인 야후 측이 네이버와 업무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기로 발표했다며 라인 야후의 요청에 따라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협의 중인 현 시점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 야후의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인 네이버가 협상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소프트뱅크 최고 경영자의 발언 등에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측은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따라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 아래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출신인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가 라인 야후 사내 이사에서 제외된 결정에 대해서는 자본관계 재검토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국내 시민단체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을 맡은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은 이번 사태를 묵과하면 앞으로 우리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나라에서 같은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행정조치 취하에 시간이 걸린다면 답변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라면서 오는 7월 1일로 정해진 시한을 연말이나 1년 뒤로 미루어서 협상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총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무기 중단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양국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라파 전면전을 앞둔 이스라엘을 겨냥해 공격용 무기 지원 중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NN과 단독 인터뷰에서 민간인들이 폭탄과 다른 공격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라파에 진격하면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방위를 위해 방공무기 체계인 아이언돔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무기 지원은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을 경고해온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무기 중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한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며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민간인 피해를 고려해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했던 고폭발성 폭탄 11 선적을 보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Israel shouldn't launch a major attack in Rafah without accounting for and protecting the civilians that are in that battle space. And again, as we have assessed the situation, we paused one shipment of high payload munitions.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무기 지원 중단이라는 강력한 경고 카드를 꺼내들면서 양국의 동맹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파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 이스라엘군은 남북 케렘 샬롬 검문소 통행을 사흘 만에 허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한 구호품 반입은 여전히 막힌 상태라 인도주의 재난에 대한 국제구호단체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휴전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하마스도 더는 양보가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휴전 협상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지상전이 예고된 가운데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는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종파 헤즈볼라가 또다시 공격을 주고받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군은 남부 레바논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 목표물에 대해 드론과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양측 간 공격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대규모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1년 9개월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주요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년 9개월 631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학점으로 따지면 B학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일단 대략 키워드로 보면 책임, 진심, 약속 이런 것들이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각종 언론 기자회견이라든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소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체로 소탈하게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총선 참패 원인이 정확히 나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정권 심판으로 선거가 치러졌고 그것 때문에 졌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취임 이후 가장 전향적인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B학점을 주셨는데 몇 학점 주시겠습니까? 엄 소장님이 학점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재수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D학점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총선 민의가 그 기자회견 속에 얼마나 담기느냐 이게 이제 이 주목받는 대목이었는데 그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담기에는 게 부족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성찰과 변화인데요. 일부 이제 태도나 또 대통령의 그 수사에 있어서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국정기조의 이 전환을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기자회견이었고 또 이제 민감한 현안들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국민적 지지가 있는 뭐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총선 전과 총선 이후에 달라진 게 과연 뭘까라는 회의감이 더 큰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각각 B학점과 D학점을 주셨는데 여야도 비슷한 학점을 준 것 같아요. 평가가 엇갈렸는데 이런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박 의원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국정기조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대략 5대 개혁, 그러니까 3대 개혁 플러스 의료 플러스 정부 개혁 이렇게 해서 이제 5대 개혁을 꼽고 싶고요. 그리고 경제 정책, 그러니까 재정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 게다가 대외 관계, 저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세계적 흐름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방향은 대략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리스크 위기는 바로 개인의 어떤 통치 스타일, 그리고 리더십 문제, 이미지 호감도, 저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로 이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요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은 그 일부에 지금까지 2년간의 국정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대국민 보고를 길게 하셨는데 현 정부 들어서 추진했던 정책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다소는 나열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공감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다소는 자화자찬격의 평가였고 경제 정책 관련해서도 이를테면 종부세 폐지라든지 또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자 감세라 그래서 그런 정책을 대표적으로 성과로 꼽았는데 그 얘기는 앞으로도 이제 경제 정책의 운영을 계속 그 방향으로 가져가겠다. 물론 경제 정책 운영에 있어서 민간 기업의 주도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주도성이라는 게 반드시 규제 완화거나 감세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논란이 큰데 일방적인 그런 방향을 계속 고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거는 방향은 옳은데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이나 태도의 문제가 좀 있었다. 근데 사실은 스타일이나 태도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이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하고 또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견을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게 국정운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2년간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사실은 통치하지 않는 통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통치를 놓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국회 그 구성이 의석 구성이 여당한테 불리하고 대통령한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설득하는 그걸 통해서 국정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무했다는 거죠. 이후에 얼마나 달라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오늘 회견만 봐서는 과연 그 이 대야 관계가 과거와 다른 모습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소는 좀 여전히 의문부호가 찍혀 있는 그런 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당 안에서도 조금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갑갑하고 답답하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반윤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를테면 이제 언론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점을 바꿔야 되는지 유승민 의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검법이 지금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그 특검 말고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를테면 대외 관계 내지는 5대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대야 관계를 어떤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언급된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의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네, 지금 처음으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 신년 대담 때 대통령께서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그때의 표현보다는 좀 진전된 사과라는 표현을 쓴 거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참모들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태도는 달라지기는 했는데 내용상 뜯어보면 특히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특검이 전면 부상하고 있고 이게 한 차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다시 특검법이 발의될 게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 탈탈 털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왜 처분 결과가 없는지가 지금 이 논란의 핵심 대목입니다. 이 고발 사건이고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처분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의혹이 없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되는데 지금 검찰도 경찰도 어떤 수사기관도 그에 대해서 처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구나 더 이상 무언가에 가로막혀서 그렇다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논리적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사를 한 걸 가지고 또다시 수사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결과가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민이 좀 납득 가능한 그런 해명을 오늘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엄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은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이제 정치 공작 사안과 함께 맞물려 있어서 좀 더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김건희 의혹 논란에 대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총선 과정에서 이 영평고속도로 의혹을 덧붙여서 국회 개원 이후에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총선 공약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 개원 협상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두세 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미흡하다면 그때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들어보시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는데 이게 조건부로 수용을 한 건지 아니면 거부를 의사를 밝힌 건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거부권을 시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부 수사라고 해석이 되는 대목은 지금 공수처나 경찰이 나눠서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그때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덧붙이셨는데 지금 당장 국회에서 그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게 제의가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좀 분명히 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를 시작한 지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수사의 진전이 없는 게 사실이고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사건의 각종 증거가 될 수 있는 통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효가 다 돼가지고 이제 삭제될 시효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까지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기존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진척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고, 국민들의 지금 이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요.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뭐 70% 가까이 국민들이 그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종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밝히고 계셔서 과연 이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 엄 소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저는 정부를 관할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절차에 따라서 특검법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처장이 없지만 거기에 검사나 수사관들도 민주당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상병 사건이 작년 7월에 일어났고, 그러니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게 8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너무 늦장 수사를 하면서 이 관련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종섭 전 호주대사 논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이 출국 금지를 걸었는데 이거를 2번씩 연장해 가면서 수사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총선에도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공수처가 최근에 속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걸 지켜보고 특검법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도 그렇게 될 경우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조건부 수용 의사를 저는 밝힌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이렇게 또 얘기를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는데요. 함께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또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예, 이준석 대표, 조국 대표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실제로 만남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결국 만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를 만나지 않게 되면 여야 협치에 대한 진정성이 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사법 리스크에 입구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 2년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보다 저는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게 부담이 덜하다. 그래서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분이었는데, 두 분 사이의 기류가 예전 같지 않다, 뭔가 이상 기류가 흐른다,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운을 빈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무운을 빈다는 게 정치권에서 사실은 그게 뭐 격려나 진정성 있는 어떤 그 앞길에 대한 기대 이런 의미보다도 약간은 이제 비아냥이 섞인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총선을 치르면서 두 분 사이에 흐르던 이상 기류가 조금은 더 커진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안 만나진 않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기는 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지 향후의 거취에 대해서 아직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만약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그것은 상당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전제로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선언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에 두 분 사이의 향후에 그 두 분 관계는 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건강 문제로 잠시 병상에
휴가를 떠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안부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민주당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뭐 비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두 인물이 관계를 좀 돈독히 하는 겁니까? 네, 저는 비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비선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밖에 나온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이재명 대표 쪽에 총리 추천을 이제 부탁했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대선에 장애물이 되는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하지 않겠다든지 그리고 이제 부부 동반으로 골프 회동을 한다든지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은 보수층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전체 지지율도 문제가 되지만 이 보수층 지지율도 굉장히 빠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그리고 60대 이상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회의론이 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것이 또 공개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둘이 직접 통화를 한 것도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에 뭐 한라인이 가동될 수도 있을까요? 그 두 분이 직접 소통을 늘리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그런 게 너무 없었던 게 국정행령에 있어서 그 여야 관계 또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에 어떤 경색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비선 논란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분들이 진짜 비선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비선이라면 저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밖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에 누군가를 두고서 간접적으로 나눈 대화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저렇게 세세하게 적나라하게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두 분이 각각 대통령 혹은 이재명 대표하고 친분이 있고 또 두 그 영수회담을 하는데 모종의 역할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언론에도 대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가 싶고요. 저는 야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아주 공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다소는 사적인 얘기를 포함한 그런 긴밀한 대화들이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공개되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에 진솔한 대화가 과연 오갈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 면에서 이번 비선 논란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꺼내 보면은 총선 이후에도 좀 관심도라든지 언론의 또 이런 조명 그리고 지지층 사이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두 분의 관계, 저는 이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한 거는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더 이상 아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 관계 내지는 동반자 관계다. 저는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대표 출마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역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총선 참패 이후에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게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역할론이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이제 보수 강성 지지층 쪽에서는 훨씬 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거의 이제 불가피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만약에 그 박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당선이 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운 어떤 이제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되겠죠. 네, 같은 생각이십니까? 당대표 출마 불가피합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론을 띄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시간을 좀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저도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아마 적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보수 정당 내의 인물 지형으로 봤을 때. 다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의 참패를 딛고 국민의힘에 어떤 비전을 보여줄 건가. 이건 본인의 숙제이고 또 본인의 정치력의 문제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데 있어서는 좀 여전히 의문부호가 찍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사실은 점점 부차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임기 후반이고 레임덕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당은 여당대로 여당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대통령과 이전의 관계가 돈독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만 보면서 이 여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여당 나름대로의 그런 비전이나 또 계획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일정한 차별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슈 플러스 오늘은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파란 하늘과 깨끗한 공기, 여기에 기온도 크게 오르며 바깥 활동하기 좋아하는데요. 퇴근길에도 맑은 날씨 속에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또 자정까지 서울 기온이 15도 이상을 유지하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아 늦은 시간 바깥 활동하는 데에도 큰 불편함 없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높아지며 날이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강릉 28도 등 영동과 남부지방에서는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이 있겠고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과 경남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영동에 이어 그 밖에 중부와 남부 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에는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생방송을 하던 50대가 다른 유튜버로부터 살해당했습니다. 평소에 갈등을 겪던 상대를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건데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50대 A씨.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해 쓰러집니다. A씨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진 건 오전 9시 50분쯤.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오가는 사람이 많은 대로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뒤로 사라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악악악 하는 3번 정도 소리가 들렸어요. 예. 그러고 한 10초나 15초 정도 만에 다시 와가지고 손 들고 자기가 이제 간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준비한 차를 타고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근처 CCTV에는 차에서 손을 가리고 내린 남성이 A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급히 돌아와 떠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A씨처럼 유튜브 방송을 하던 50대 B씨로 범행 직후 경북 경주까지 달아났다가 1시간 40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는 범행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고 경찰에 붙잡히자 검거됐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비방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유튜브 운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지 양측의 그런 것들이 어떤 갈등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재판 방청을 위해 피의자 B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 출석을 1시간쯤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B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씨의 소속 대학이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씨가 소속된 의과대학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며 대학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의 신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피해자의 정보까지 노출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를 무단 공개해서 논란을 빚었던 디지털 교도소가 최근 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곳에도 구체적인 관련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 헤어지잔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사건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A씨의 이름과 얼굴, 학교, 개인 SNS 주소까지 거의 모든 신상 정보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해 논란을 빚고 폐쇄됐던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로 4년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지난달 다시 문을 연 이 사이트에는 범죄 혐의자 80여 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는데 사회적 논란이 된 성범죄 사건 등을 맡았던 전현직 법관의 신상까지 담겼습니다. 과거 이 사이트는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빚었고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문을 열면서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라고 지목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척하고 탄압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더구나 강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더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번 의대생 살인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숨진 피해자의 사진과 SNS 주소까지 퍼졌습니다. 유족들이 직접 나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해당 사이트에 허위 정보가 올라와 피해를 입었던 대학 교수는 단 한 건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표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한 명의 피해자가 정말 적은 수라도 그런 피해를 받는다는 건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의 불법성을 검토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릴 방침이지만 해외에 있는 서버를 바꿀 경우 재등장을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라인 야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사실상 요청한 가운데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소프트뱅크는 현재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초가 협상 타결 목표 시한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협상의 난이도가 높다고 말해서 그 과정이 녹록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소프트뱅크가 오늘 결산 설명회에서 라인 야후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군요. 네, 소프트뱅크의 미야자카 주니치 CEO는 라인 야후 측이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기로 발표했다면서 라인 야후의 요청에 따라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자본관계 재검토를 네이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네이버와는 7월 초 협상 타결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기업의 규모와 자금 등을 고려할 때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야자카 CEO는 이후 보고할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의 업무 위탁을 제로로 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야자카 CEO는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이 소프트뱅크에 추가 매입되는 것에 소극적이고 다소 저항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네이버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최소한 CEO끼리 어떻게든 해결하자는 데는 입장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라인 야후는 결산 설명회에서 자신들은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소프트뱅크가 과반의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내 이사 중 네이버 출신이자 유일한 한국인인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를 이사회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프트뱅크와 함께 라인 야후의 절반의 지분을 가진 네이버를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스크린 골프 업계 1위 골프존이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내 업체에 물린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인데요. 서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20만 명이 넘는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겁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국내 스크린 골프장 업계 1위 골프존. 지난해 11월 해커의 공격을 받고 전체 회원의 44%에 이르는 221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5,8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600건의 계좌번호가 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직원들과 공유하는 서버에 저장했고 필요한 점검과 안전관리조차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접근하게 했고 그 관리자 권한을 통해서 파일 서버에 원격 접속할 수 있었고 또 접속한 다음에 모든 파일 서버에 원격 접속해서 그 파일을 다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해커가 그 파일을 다 볼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과징금 75억 원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022년 글로벌 기업 구글이 69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긴 했지만 국내 기업으로는 지난해 LG U+의 과징금 68억 원을 훌쩍 넘는 역대 최대 액수입니다. 위원회는 기업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높여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첫 적용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망 사업자가 아닌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종전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개정법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 대상을 확대하고 했기 때문에 골프존 측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올해 70억 원을 투입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3년 전 외국인 보호소 수용자가 이른바 새우 꺾기 자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가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경기 화성시 외국인 보호소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30대 모로코인 A씨가 머리에 보호장비를 쓴 채 손과 발을 등 뒤로 묶이는 이른바 새우 꺾기 자세를 강요받은 겁니다. A씨는 열악한 처우를 항의하거나 병원 진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독방에 갇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 직원들이 보호장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관련 규정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직원 교육을 통해 비슷한 일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12월 A씨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심리 5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려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디 원고가 자신에게 발생한 위법 행위를 확인받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한 배상을 받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인권단체들은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 침해를 막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의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일단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간 5천만 원을 넘는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2에서 27.5%를 양도소득세로 물리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에 여야 합의로 마련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찬반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쪽은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금투세에 찬성하는 쪽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점, 또 세수가 크게 줄어들 거라는 주장을 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떨까요? 영국, 일본, 독일 등은 금투세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나 홍콩, 타이완 등은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특히 타이완은 1989년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최대 5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한 달 만에 주가가 30% 넘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겪고 1990년에 철회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타이완처럼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거라며 폐지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류한웅 기자입니다. 야당의 총선 승리로 정부가 지난 1월에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한간의 추측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이 우리 증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상증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은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 발표 후 막대한 자금 이탈로 결국 추진을 못한 타이완 사례를 들며 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어떤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자본시장이 좀 무너지게 되고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또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좀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시장에 실망감이 있지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착실하게 잘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좀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을 위해선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은 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마른 김과 조미김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 관세를 시행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김 수확기가 시작되기 전인 9월까지 한시적으로 마른 김 700톤, 조미김 125톤에 한해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의 조속한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서 물가 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매출 실적이 좋지 않아서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과 제조업, 음식, 소매, 숙박업 등의 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 사업자 5천 명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건설 공사비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비 지수를 함께 살펴볼까요? 코로나19 기간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러시아 전쟁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 공사비 지수는 3년 새 26%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2배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틀랜드 시멘트 가격은 2022년 23.6% 급등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도 9.1%가 상승했고 고로 슬래그 시멘트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레미콘 가격은 2021년 6.2%, 2022년 22%, 작년에는 6.9%가 상승했습니다. 건설업 평균 임금은 어떨까요? 2020년에 4.7%가 오른 뒤에 2021년 3.9%로 상승폭이 다소 낮아졌지만 2022년 5.5%, 지난해에는 6.7%가 올랐습니다. 공사비가 이처럼 급등하자 황금 아래 거위로 불렸던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39년 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말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지만 건설사 한 곳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현장 설명해 왔던 10개 건설사 중 어느 곳도 사업 제안서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나름 최대한 높은 공사비를 제안했는데도 맥없이 유찰된 데 대해
조합은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고 실망은 하죠. 우리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시공자들이 조합을 길들이기 위한 카르텔을 형성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요. 재건축 열기가 가장 뜨거운 강남에서마저 이처럼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사 원가가 이미 크게 오른 데다 추가 상승도 예상돼 건설사로서는 웬만한 가격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공 능력 10위권 건설사 가운데 무려 7곳이 올해 1분기 정비 사업 수주 실적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도 거의 대부분이 공사비를 올려 재계약 협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2017년 3.3제곱미터당 569만 원의 공사비로 계약을 했던 서울 서초구의 이 재건축 조합은 최근 1,300만 원, 2.3배로 불어난 공사비로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나마 울며 겨자 먹기로 재계약을 합의한 곳도 있지만 늘어난 조합원 분담금으로 재계약에 실패해 결국 분쟁으로 접수되는 건수도 최근 몇 년 새 늘어났습니다. 분양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업계가 소위 알짜배기 단지에만 집중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당분간 비인기 지역, 비인기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요원해 보입니다. 더욱이 최근 위축된 부동산 경기로 어렵게 재건축을 해도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는 위기감이 정비사업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을 산 사람의 나이를 조사해봤더니 30대 비중이 껑충 뛰었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부모에게 최저 1%대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효과인지 궁금한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지역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했더니 50대가 22.5%, 그리고 30대가 두 번째로 높은 18.9%였습니다. 40대와 60대가 뒤를 이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50대는 3%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30대는 4.1%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은 30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 수혜층이라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30, 40대가 집을 산 곳을 봤더니 서초구와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 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과 도심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5, 60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강북구와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에 위치한 비아파트로 투자 금액이 저렴해서 투자 가치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수입된 장난감, 어린이 제품 등 21만여 점이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 8개 품목과 운동용 안전모 등 생활용품 9개 품목 등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물품은 완구류가 20만 점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용 섬유 제품이 9,000점, 운동용 안전모가 500점 등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송구스럽다며 앞으로는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어려운 민생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춘 겁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간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개혁에 매진했으나 국민의 삶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3년 동안은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도록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휴직 사용,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어린이집 수준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각종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한 기획부처,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있지만 자문 성격이 강한 만큼 좀 더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의료 개혁도 반드시 함께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곳곳에서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히 새기겠다, 자신이 부족했다고 말하는 등 이전보다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화가 실제 민생에 얼마나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남은 3년 임기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때 불화설이 나오기도 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어떤 정치인과도 선을 긋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를 향한 발언이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시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 있는지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해라고 답했습니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과거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사, 또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손발을 맞췄던 한 전 위원장을 이제는 정치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짧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며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뒤엔 한 전 위원장이 건강을 이유로 대통령과의 오찬을 거절하면서 다시 불화설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20년 넘게 교분을 이어온 사이라며 언제든 만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검찰 수장과 사건 당사자로 악연이 있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갈라서게 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에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역시 자신이 강조해온 소통 강화와 맥이 닿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예로 들며 밥 한 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라는 입장인데 각종 특검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들이 적잖은 장애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지켜본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의 중요성과 소통 의지가 담긴 회견이었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반성 없는 자화자찬만 이어졌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자세에 주목했습니다. 또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야당과의 협치도 당부했다며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추켜 세웠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최상병 특검에는 공정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드러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사항에 관해서 국민들께 직접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적절한 수위에 또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정의 목표는 오직 민생이었다며 국민 뜻에 따라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도 높이 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없는 자화자찬으로 가득 찬 고집불통 면모만 재확인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최상병 특검법 등 야권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며 대통령이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최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다른 야당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는데 조국 혁신당은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게 확인된 회견이었다고 지적했고 개혁신당도 여러 현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사실상 선을 그으며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첫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특검에 명확히 선을 그은 윤석열 대통령. 특검은 봐주기,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나 하는 거라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 일주일 만입니다.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크게 두 갈래.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치기,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가방을 주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한 최 목사가 주거 침입 등을 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최 목사의 주거 침입 관련 혐의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먼저 불러 조사한 건데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수사에선 공익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성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마치 공적인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변질돼 가지고 지금. 검찰은 다음 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20일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소환하는 등 수사 고삐를 계속 줄 예정입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없으려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필요한 만큼 조사 방법과 시기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죠. 맑고 포근한 그야말로 완연한 봄 날씨였잖아요. 그런데 내일도 날씨가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내일도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서울 낮 기온이 24도로 오늘보다 높아지면서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네, 다만 대구 27도, 강릉 28도 등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영동에 이어 중부와 남부 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하나 더 주의할 게 있는데요. 바로 꽃가루와 먼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아무래도 꽃가루나 먼지가 눈에 들어가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김수영 캐스터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땐 뭐니 해도 옆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세게 한번 불면 싹 빠지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바람을 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네, 일단 상대 입속에 있던 세균이 눈에 전달될 수 있고요. 자칫 이물질이 더 깊게 박히거나 각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비비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이 나오도록 하거나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날씨가 좋겠지만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주말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휴일 오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